대개 아이들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전 제주의 고1짜리 이해 안 갑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박지성을 몰라요. 우리 아이가 진정한 Z세대라면 이 디스플레이를 몇 개까지 쓸 줄 알아야 된다? 5개까지 쓸 줄 알아요. 디스플레이를 2개를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노력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랑 사실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어떻게 펼칠 기회를 갖다가 빼앗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버님들께 언택트 시대의 자녀교육, 우리 아이 디지털 시민으로 키우기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새로운 세대의 출현, 그 다음에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학교, 내일을 위한 어떤 학습자 역량, 미래를 향해 어떤 뛰어갈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만드는 미래 직업, 이런 꼭지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미래들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미래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미래는 막 자율주행 자동차가 막 세상을 다닐 거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차를 한번 새로 사볼까 하고 대리점에 갔더니 이미 나와 있는 차가 자율주행이 돼요. 그래서 이 미래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학창시절에 생각했던 그런 미래 이미 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만큼이나 이렇게 변화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먼저 인공지능의 이야기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넘어서서 세상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요거는 IBM이라는 회사의 왓슨이라는 컴퓨터입니다. 아마 조금 정보 쪽이나 어떤 이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한 단어이실 거예요. 왓슨. 이 왓슨이 지금 산업계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인공지능 어떤 컴퓨터 중에 하나고요. 일례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암 환자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왓슨을 통해서 암 환자를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어떤 환자의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의사의 숙련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의사의 숙련된 경험이 어떻게 전부 다 데이터로 축적되어 가지고 컴퓨터가 의사의 숙련도를 갖다가 훨씬 더 앞서가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BM의 왓슨 퍼스널리티 인사이트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사람의 성격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성격. 그래서 이제 약 한 3,000글자 정도의 글자를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의 성향을 전체 다 분석해 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런 걸 꿈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만약에 직장에서 팀을 만든다 하죠. 지금 이제 새 프로젝트가 왔어요. 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성해야 돼. 그러면 팀장을 선임을 한다. 야, 박성현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박성현 선생님 오늘부터는 팀장인데 5명 꾸려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 팀장의 감에 의해서, 그렇죠. 나의 어떤 축적된 경험에 의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아, 이 친구 일 잘하지. 그렇지. 이 친구. 아, 저 친구 저거 잘하더라. 좋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직원들을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팀을 구성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인재를 채용하는 어떤 채용 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헤드헌팅 업체에서 그 사람이 그냥 단순한 포트폴리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전체적인 성향이 어떤지를 이런 인공지능을 빌려가지고 분석을 해내는 거죠. 분석을 해내서 이번 프로젝트는 동질 집단을 구성해야겠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질 집단을 구성해야겠다에 따라서 어떤 인적 자원들을 직원들을 재배치할지를 갖다가 어떻게 컴퓨터 힘을 빌려서,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제 조카 작품입니다. 실제 제 조카 작품인데, 제가 이 조카의 작품을 보고는 이랬습니다. 이 조카가 요리를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름이 수성인데, 수성아, 너무 멋지다.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그냥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어떻게 과정을 쭉 좀 정리를 해가지고 세계 사람들한테 좀 알려보자 그랬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보자 그랬는데, 자,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 거예요. 인스트럭터블즈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들과 어떤 그런 작품을 만든 과정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조카에게 네가 만든 작품들을 쭉 과정을 블로그 하듯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한번 올려보자.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너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줄 거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너한테 펀딩을 해줄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인디고고.
그 다음에 뭐 킥스타터. 내가 아이디어는 정말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걸 갖다 한번 만들어서 펼치고 싶은데 나는 아이디어만 있지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킬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런 제품의 어떤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들어서 펀딩을 올립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을 실제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이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세상에 내보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간과 그게 필요하고 저에게 초기 자본으로 제공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그 아이디어에 펀딩을 해줍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여기 전 세상이 우리 이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단일 시장처럼 통합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나는 제품을 생산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들끼리 제품을 갖다가 교류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제품이 생산되든지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팔 수도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 품질 경쟁, 서비스의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그게 단일 시장, 한국의 시장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드렸고요. 이문화 출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들만 하더라도요, 교실 안에 지역에 따라서는 그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놓습니다. 제가 외국인을, 특히 흑인을 처음 본 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임진각이라는 곳에 가서 흑인을 처음 만났는데요. 어떻게 이제 악수를 하게 됐는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절대 피부색을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왜냐니까 저는 그때까지 제가 13살이 될 때까지 외국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가까이서 악수를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어울려 지내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됩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거는 제가 그 KBS의 영상을 캡처한 건데요. 고용이 없는 성장과 일자리의 부족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IMF가 왔거든요. IMF가 왔었는데 그때도 그래도 취직도 되었었고 저도 임용도 받았습니다. 됐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쯤에 그 학벌 없는 시민사회가 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없어졌어요. 아주 좀 비약적인 설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학벌이 더 이상 사회적 경쟁에, 물론 지금도 엄청난 사회적 경쟁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또 일례로 학벌이라는 게 더 이상 어떤 내가 사회적인 어떤 첫 진입을 하거나 사회 진입을 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얻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예전보다 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간극을 벌린 이유는 뭘까요? 왜? 그래도 지금도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같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는 경제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제는 제가 그 IMF가 쓴 그 시기보다 지금 훨씬 더 성장해 있습니다. 근데 왜 고용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벌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사무자동화, 업무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그러니까 이 간극을 벌린 핵심이 그러니까 컴퓨터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이 간극을 점점 어떻게 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영상의 촬영팀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광고도 인공지능이 만드는 시대입니다. 영상 클립들만 장면을 태그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어놓으면 그날의 날씨나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자동으로 영상을 갖다가 프로듀싱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 발전이 목표라 그래가지고 유엔에서는 17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만 잘 산다, 잘 살면 된다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많은 환경을 오염시키면 그 어느 나라인가는 피해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인류 공존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사회적 특성은 어떻게 빠르고 끊임없이 불연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술과 학문이 융합하고 있고요. 지식은 기본이고요. 창의가 어떻게 부의 원천인 시대. 세계가 경제적으로 단일 시장처럼 통합되고 서로 다른 문화의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고 그래서 어떤 국가가 다국적 기업, 시민운동 단체에서 어떻게 개인으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일자리 부족이 심화하고 있고 지구온난화, 자원의 고갈, 빈부격차가 심화, 그다음에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다 하는 걸 제가 조금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저랑 세대가 비슷하시거나 약간 아래 위 정도 되실 겁니다. 저도 고1짜리 무스마가 하나 있습니다. 고1짜리 무심애가 하나 있는데, 예.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들 어떤 세대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 어떻게 좀 흐뭇하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저는, 시문아, 뭐, 손지창, 그쵸? 뭐, 이포 장동건 뭐 보면, 그냥 아빠 미소가 그냥 쓱 지어져. 옛날 생각나면서 아빠 미소가 지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박지성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2002년에 안 태어났어요. 제가 교실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박지성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세대 간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이렇게 불렸습니다. 뭐라고? X세대로 불렸어요. 근데 X세대가 이미 어떻게? 부모의 세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우리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일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개 아이들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전 저희 집에 고1짜리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2000년대 태어난 아이들. 근데 그걸 더 넘어서 어떻게? Z세대라고 부릅니다. Z 제너레이션. Z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들은 독특한 그들만의 어떤 특징과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근데 기업들이 얘들의 어떤 니즈를 맞춰야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시각적이고 능동적이고 뭐 조율, 그 다음에 유연성, 협업, 스스로 배워가고 생각하는 걸 중요시하게 여긴다 하는데, 사실 뭐 모든 걸 다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Z세대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진다고 학자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밀레니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개의 스크린을 보고 살았어요. 집에 퇴근하고 딱 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TV 켜놓고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휴대폰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이 막 깝깝합니다. 막 이만큼 훅 올라오는데 막 뭐라고 하지 못하겠고. 근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진정한 Z세대라면 이 디스플레이를, 스크린을 몇 개까지 쓸 줄 알아야 된다? 5개까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5개가 뭘까? 컴퓨터 모니터, 태블릿 PC, 휴대폰, 랩탑 컴퓨터, 시계.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딱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디스플레이를 2개를 쓰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노력하라고. 몇 개까지 쓸 수 있도록? 5개까지 써야 어떻게 세상에 따라간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어떻게 아이들이 이만큼 진화해 있다는 겁니다. 자, Z세대. 그들은 능동적이고 스스로 자존감이 높으며 창의적이어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 Z세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가능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랑 사실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해하지 못한 아이들이라고. 근데 이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어떻게 펼칠 기회를 갖다가 빼앗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학교 이야기 조금 드려볼까요? 지금요, 방학하면서 아이들이 이랬어요. 선생님, 왜 방학하기 싫어요?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초등학생들. 왜? 다 외동으로 자란 아이들이 꽤 많아요. 방학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학교에 오면 꽤나 자유롭습니다. 꽤나 자유롭고요. 선생님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구속이 심하지 않아요. 지난 시대의 학교 어땠을까요? 여태까지 학교는 이랬습니다. 막 책을 쌓아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넣는 걸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죠. 물론 지금 우리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에서 조금 학생 수는 요거보다 조금 작을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넣는데 더 빠른 속도로 남들보다 더 빨리 내가 넣은 지식을 꺼내는 연습을 끊임없이 시킵니다. 줄 딱 맞추고 규칙과 규율을 잘 지키면 학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착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2020년의 지금의 학교가 이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애국주의 한다고 딱 서가지고 막 움직이면 막 혼나고 막 이랬습니다. 막 귀 막 잡아당기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지는 않은데 지난 시대의 학교 이랬습니다. 근데 학교도 어떻다?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어요. 여태까지도 많이 변했는데 지금도 엄청난 변화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지금 바뀐 교육과정이 이제 새 책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몇 해 전부터 2015년에 바뀐 책을 가지고 2015년에 계획된 계획을 가지고 새 책을 받아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공부의 시작에 이 새 책들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구하는 인간상, 이런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이 책들을 만들었어요. 하는데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상상력.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서 뭘 길렀으면 좋겠다? 상상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창조력을 길렀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서 어떻게? 바른 인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창의 융합형 인재로 커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딱 글자에 적혀 있어요. 부산교육청 여기 지금 7월 4일 날 기사입니다. 온 오프라인 혼합형 학교 환경 구축 블렌디드 교실. 이게 지금 부산 시내 모든 교실들이 이제 최첨단화됩니다. 다 전자칠판이 들어가고 그 칠판에서 녹화한 게, 그러니까 그 칠판에서 판사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실시간으로 다 녹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버튼만 몇 번 누르면 어떻게 그게 온라인 콘텐츠로 학생들에게 다 제공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마 올해의 절반 정도, 내년에 모든 학교가 다, 모든 교실이 다 그렇게 변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8월달 기사입니다. 8월달 기사.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젝트 학습. 지금까지는 그냥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 학습도 많이 했는데, 뭐다? 소프트웨어가 들어온 지도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무엇까지도? 인공지능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자기들의 어떤 창작 활동에, 프로젝트 학습에,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인공지능까지도 이용이 되는 어떤 이런 걸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지금 코로나를 맞아서 급변했기 때문에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불연속적이고 붕괴적 혁신의 연속입니다. 뭔가 여태까지는 변화의 과정을 못 느끼고 그냥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바뀌어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세상이 언택트 시대라는 이야기를 붙이면 세상이 훅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지금 요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근데 바라봤을 때 여기를 뛰어내려야 다음의 발전 곡선에 이렇게 혁신의 곡선 속에 올라탈 거는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갈아타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연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공부, 이런 공부의 방법들이 옳은 방법들을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가, 용기 내서 전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대처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큰 변화에 큰 그림을 조금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세상,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건데요. 어떻게 뼈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뼈대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뼈대가 뭘까를 갖다가 고민을 하시고 이 뼈대를 세워주는 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뼈대에 어떤 벽체, 어떤 색깔을 칠하고 어떤 지붕의 모양을 만들고 하는 건 어떻게 아이들이 마음껏 상상해서 그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대로 어떻게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뼈대는 뭘까에 대해서 지금부터 쭉 설명을 해드리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지력과 역량의 향상입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지력과 역량의 향상. 자, 자기 주도적 학습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지력. 사물을 헤아리는 능력이고요. 역량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같이 길러야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조금 맥락을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계획 세우고 효율적인 전략과 방법을 터득하고 전략을 실천하고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스스로 하는데, 그냥 이게 너무 어렵죠. 이거 안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거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더 쉽게 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공부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라. 초등학교 1학년일 때는 부모님의 주도하에서 학생의 선택권을 조금 주는 겁니다. 조금 주고 공부를 시키고 점점점 나아가면서 어떻게 학생의 주도권을 늘리고 부모님이 빠져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맡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이건 부모님의 잘못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못 키우니까 항상 부모님이 기대치보다는 조금 스스로 하는 힘이 낮고 하니까 더 자주 개입하게 되고 나중에 끝까지 쭉 어떻게 부모님 주도하에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이런 우리 아이들이 쭉 노력해서 어떻게 하루하루 쉬지 않고 노력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이 결승점의 목표를 다들 무엇으로 두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승점까지 잘 갔으면 하는 게 모든 부모님들이 바람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가는 이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이가 혼자 가기에는 어떻게 너무나 큰 난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끔은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자전거를 어떻게 무조건 밟고만 가라고 할 일이 아니고 들고 갈 줄도 알고 아주 큰 용기를 내서 그 자전거를 갖다가 버리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칭찬과 격려를 해가면서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를 통한 어떤 지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문해력의 향상인데, 읽기와 쓰기를 통한 문해력의 향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력의 향상이라고 보는데, 1700년대부터 이런 어떤 지식을 이렇게 키워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리딩, 읽을 줄 아느냐, 라이팅, 쓸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셈할 줄 아느냐. 읽고 쓰고 셈하는 게 어떤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익혀야 되는 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읽을 줄 알고 그냥 쓸 줄 알고 그냥 셈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는 읽는데 무엇을 읽을 줄 아는 가, 맥락을 읽을 줄 아는 게, 디지털화된 정보를 갖다가 읽을 줄 알고 어떤 그 판단하고 의사소통할 줄 아는 것, 디지털화된 어떤 기기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생각을 쓸 줄 아는가.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그냥 단순하게 셈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줄 아느냐.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지력의 향상이 그냥 공부를 잘한다를 넘어서서 어떻게 디지털을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느냐. 그래서 디지털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디지털 시민으로서 참여할 수 있느냐. 나의 정보를 지킬 수 있느냐까지도 포함되는 어떤 그 조금 더 큰 어떤 범주로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가족들 모습, 오른쪽의 모습입니까? 왼쪽의 모습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의 모습인데 어떻게 폰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 나누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SNS 중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극복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함께 쓰시라는 게, 그걸 써가지고 아이들을 감시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이런 변화의 맥락을 읽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막 포스팅을 하고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쓰는 것들이 어떤 기술이고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역량의 문제입니다. 역량. 이 역량은 무엇인가 하니까 데세코라고 OECD에서는 이렇게 역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역량이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 이질적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느냐, 도구를 활용할 줄 아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그 다음에 여기 21세기 학습 역량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협업할 줄 아느냐,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아느냐, 창의력을 가지느냐,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비정형화된 문제를 바탕으로 키워집니다. 즉, 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동료와 함께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들의 일상이 아니고 어떻게 수업에 들어온다면 자치활동과 동아리활동,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이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 지력과 무엇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추진력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뭐가 밑바탕이 돼야겠습니까? 인성 착해야 됩니다. 아이가. 근데 착하다. 순종적인 아이는 인성이 좋은 아이일 거예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이제 다른 그 무언가가 사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자, 인성은 실력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조벽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성이 좋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인성은 과연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어긋난 행동을 많이 보여요.
어긋난 행동, 뭐 잘못된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가 아니고 어긋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복, 다른 아이들에게 막 못되게 굴는 거, 내가 작은 자극을 받는데 큰 자극으로 되돌려주는 것, 무기력,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을 보이지 않는 것, 계속 관심을 끌거나 힘의 오용, 힘을 잘못 쓰는 것.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데 이 밑바탕에 뭔가 다른 숨어 있는 아이의 진심이 있다는 겁니다. 진심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 부모님들은 이 모습을 바로 교정하기보다는 이 밑에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를 갖다가 사실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꾹 참고, 꾹 참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성이 좋다는 거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 이게 지금 조금 한 번 더 나아가 보면요.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려면요.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지력이 높다는 게 최고의 꼭지점이 창조력, 창의력이 있듯이 어떤 스스로 이게 욕구 위계로 내가 참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느낌까지 가고 인성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존의 욕구, 뭐 안정의 욕구, 뭐 사랑, 그 다음에 뭐 자신감, 자존감, 그 다음에 자아 성취, 뭐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밑에 어떻게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인성이 좋은 아이로 사실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쉽게 말하면 충분히 사랑받았는가? 그러니까 무작정 하는 것마다 무조건 다 예쁘다 하고 잘했다 그러고 다 용서하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감정적인 교류로, 어떻게 정서적인 교류로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안정적인 느낌을 가질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여담입니다. 지금은. 자, 이 밑에 뭐가? 와이파이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재미로 그냥 넣은 겁니다. 뭐니까 예전에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게 하나 더 붙어졌답니다. 뭐가 충족되지 않으면 와이파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면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앞서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 몇 개를 동시에 써야 된다고요? 5개를 동시에 써야 됩니다. 무엇도 제공해 줘야 됩니까? 와이파이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예, 여담이고요. 그냥 이제 재미로 그냥 말씀드렸고, 이 밑에 뭐 배터리 욕구도 있죠. 예, 그래서 배터리를 떨어지지 않게 하고 와이파이가 빵빵한 곳에서 충분히 사랑을 해줘야 아이가 성장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인성이 좋은 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이런 높은 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감정이입을 잘하고 많은 배려를 해요. 친절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성취에 만족할 줄 알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잘 하지 않고 비관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노력이나 나로 어떤 일의 결과나 책임을 돌리고 실패하더라도 좌절을 크게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갖춘다면 정말 괜찮은 아이네, 인성이 좋은 아이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강의 내내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저게 좋은 거다라고만 이야기하고 가서 아쉽다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은 분명히 배웁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가정에서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좋은 것은 모델링입니다. 부모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상대방을 대하고 가정을 이끄신다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나갑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부모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 아버지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배려하는 모습, 다른 만족의 성취를 얻고 그걸로서 자신감을 가지시는 모습 속에서 아이가 그대로 배웁니다. 배우기 때문에 그러한 또 모델링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이렇게 성장에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인성, 양육 태도, 주변 환경의 어떤 펀더멘털, 기초 위에서
자존감과 지력과 역량이라는 기둥을 잘 세워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꿈을 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어떤 세상은 지금 있어 온 직업보다는 그러니까 미래에 새로 생겨날 어떤 직업에 대한 어떤 관심을 두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직업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사와 동사를 조합해가지고 학생들이랑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이들의 숙제였지만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부모님들께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중한번 계속 드리는데, 지금 아이들도 이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부터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사실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본다면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오늘부터 자세히 관찰을 하시고 하루 한 가지씩 칭찬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도 바뀌고 부모님들도 바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가정 만드시고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